안녕하세요. 에코엣지입니다. 자연에서는 아무것도 혼자 존재하지 않습니다. 라고. 60여 년 전에 레이첼 카스는 많은 이들을 설득해냈습니다. 살다 이렇게 더운 여름은 처음인 것 같아요. 수시로 국지성 폭우가 와서 큰 인명피해를 가져오기도 하고요. 기상이변을 직접 체험하는 날들이 계속되고 있어요. 인류가 계속 생존할 수 있을까요? 레이첼 카슨이 저술한 침묵의 봄이란 책의 해결책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침묵의 봄이란 책의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해요. 침묵의 봄은 인간의 환경에 대한 부주의한 행동이 어떻게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주는 걸작이에요. 농약의 남용이나 다른 환경 파괴 행위에 대한 경고를 함으로써 이 책은 우리가 환경을 어떻게 보호해야 하는지에 대한 인식을 높여줬어요. 이 책에서 배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뭐냐면요. 모든 것이 상호 연결되어 있고 우리의 행동이 자연에 미치는 영향이 결국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거죠. 그럼 이건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기후위기와 어떻게 연결될까요? 바로 농약 문제로 제기된 환경 파괴 이슈가 기후변화, 빙하의 녹음, 해수면 상승, 야생동물의 소멸 같은 긴박한 문제로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이제 침묵의 봄을 쓴 레이첼 카슨에 대해 알아볼까요? 카슨은 20세기에 가장 영향력 있는 환경주의 작가 중 한 명이에요. 그녀는 미국 펜실베니아에서 태어나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을 키웠고 펜실베니아 여자대학, 지금은 채텀 대학에서 문학을 전공하다 생물학으로 전공을 바꿔 학사를 받고 존스 홉킨스 대학교에서 해양생물학 석사 학위를 받았답니다. 미국 연방해양수산청에서 근무하면서 그녀의 글쓰기 재능이 주목받았어요. 그러던 중 1951년에는 그녀의 책 중 우리를 둘러싼 바다를 발표하면서 문학적 성과를 인정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진짜로 카슨이 유명해진 건 바로 침묵의 봄이 출간된 후였어요. 이 책은 농약 사용의 위험성을 고발하며 세계적으로 환경보호에 대한 관심을 일으켰답니다. 레이첼 카슨은 1964년에 유방암으로 세상을 떠났지만 그녀의 유산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어요. 그녀의 작품과 활동은 우리의 환경보호에 대한 인식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책은 1962년에 처음 나왔답니다. 그럼 이 책이 왜 쓰여졌을까요? 그 배경은 당시 미국에서 엄청 뿌려지던 농약, 특히 DDT라는 농약 때문이었어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이런 합성 농약들이 정말 많이 쓰이기 시작했죠. 덕분에 농작물의 해충을 효과적으로 잡을 수 있었고 수확량도 늘어났어요. 그런데 농약의 나쁜 부분, 부작용에 대한 이야기는 자꾸만 뒤로 밀려나고 농약이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제대로 연구하거나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레이첼 카슨은 이런 상황이 좀 걱정스러웠어요. 그래서 그녀는 농약이 우리 생태계에 어떤 나쁜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그 결과로 인해 우리 사람들에게 돌아올 위험성이 뭔지 꼼꼼히 연구했어요. 그 연구 결과가 바로 침묵의 봄이라는 책으로 나온 거죠. 그녀의 목표는 단순히 사람들이 과학적인 지식만 알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연과 얼마나 깊이 연결되어 있는지를 알게 하고 그 연결이 끊어질 경우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었어요. 침묵의 봄은 책이 출간되자마자 엄청난 화제가 되었고 세계적으로 환경보호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데에 큰 역할을 했답니다. 또 이 책 덕분에 환경법이 만들어지고 환경운동도 활성화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어요. 침묵의 봄이란 책이 세상에 나온 건 환경법이 만들어지는데 엄청나게 큰 영향을 줬어요. 농약이 우리에게 끼치는 나쁜 영향을 다들 알게 해주면서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법을 바꾸는데 1등 공신이 되었죠. 침묵의 봄이 나온 뒤로 사람들이 공중보건이나 환경에 대해 더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미국 정부는 1970년에 환경보호국 줄여서 EPA를 만들었어요. EPA의 주요 임무는 사람들의 건강을 지키고 우리 주변의 공기, 물, 토지 등 자연 환경을 보호하는 거랍니다. 그리고 침묵의 봄이 출간된 이후에 미국에서는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법들이 생겨났어요. 그 중에는 공기청정법, 수질보전법, 독성물질 통제법 같은 법들이 있는데 이런 법들이 공기나 물오염을 관리하고 제한하는 데 엄청 큰 도움이 됐답니다. 그리고 카슨이 침묵의 봄에서 주로 다룬 DDT 같은 농약들은 1972년에 EPA에서 사용을 금지시켰어요. 이 결정은 카슨의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한 거랍니다. 결국 침묵의 봄이란 책은 환경보호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높이는 데 엄청난 역할을 했고 그 덕분에 환경법이 만들어지고 환경정책이 개선되는 데 크게 기여했답니다. 침묵의 봄이라는 책에는 여러 중요한 메시지들이 담겨있지만 그중 제일 핵심적인 내용은 이런 거예요. 카슨은 이 책에서 모든 생명체와 환경이 복잡하게 얽혀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그런 연결을 무시하고 사람이 마음대로 자연을 조종하려는 행동이 얼마나 위험한지 보여줍니다. 이 책에서는 농약, 특히 DDT 같은 합성 농약의 위험성에 대해 꽤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요. 이런 농약들이 단지 해충만 죽이는 게 아니라 다른 동물들에게도 해를 입히고 결국에는 전체 생태계를 위협한다는 거죠.
카스는 또 농약 사용이 사람의 건강에 어떻게 위험할 수 있는지도 보여줍니다. 농약이 물이나 공기를 통해 사람에게 도달하면 암과 같은 병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카스는 이 책에서 과학기술 발전이 늘 좋은 건 아니라고 강조합니다. 사람이 만든 기술, 특히 농약 같은 유해한 화학물질은 사용할 때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침묵의 봄은 복잡한 과학적 내용을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해서 농약의 위험성에 대해 다들 알게 했어요. 이 책이 사람들의 환경과 건강에 대한 인식을 바꿔놓는 데 큰 역할을 했고 그 덕분에 환경보호 운동이 활발해졌답니다. 침묵의 봄은 과학자들이 사회에 어떤 책임을 지고 과학의 발전이 환경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줍니다. 이 책이 과학자들에게 그들의 연구가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했고 이게 과학 윤리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게 했답니다. 침묵의 봄이 나옴으로써 환경 법률이 필요하다는 것이 강조되었고 이 책의 영향력 때문에 미국 환경보호국이 생기게 됐고 여러 환경법도 생겼잖아요. 그리고 이 책은 과학과 정치가 어떻게 상호작용할 수 있는지 보여주었고 또한 과학 연구가 정치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보여줬어요. 그래서 결국 침묵의 봄은 환경, 과학, 정치가 서로 상호작용하게 하면서 우리 사회에 큰 변화를 가져왔답니다. 이 책은 과학자들의 연구가 어떻게 사회와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주었고 이것은 지금도 여전히 중요한 교훈으로 남아있어요. 침묵의 봄이 다루는 이야기들이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환경 문제랑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요. 거기서 얻을 수 있는 깨달음들은 기후변화, 생물 다양성 감소, 플라스틱 오염 같은 현재의 주요 환경 이슈를 이해하고 대응하는 데 중요한 도움을 줘요. 침묵의 봄에서 강조하는 생태계의 연결성은 기후변화를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사항이에요. 지구온난화는 해양산성화, 극지방 빙하 녹음, 생물 다양성 감소 등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이런 변화들이 다시 기후에 영향을 줘요. 이건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걸 잘 보여주죠. 침묵의 봄에서 제기한 농약 문제는 지금도 계속되는 화학물질 오염 문제와 연결되어 있어요. 플라스틱, 중금속, 화학물질 등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는 계속되고 있답니다. 침묵의 봄의 메시지들은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해답을 찾는 데 중요한 지침을 줘요. 침묵의 봄은 과학과 정책이 함께해야 한다는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줘요. 그리고 침묵의 봄이 강조하는 예방적 접근은 지속 가능한 해답을 찾는 데 중요하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문제가 생기기 전에 예방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침묵의 봄에서는 자연을 지배하려는 시도보다는 자연과 공존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생태적 지속 가능성을 이루는 데 있어 중요한 원칙이에요. 침묵의 봄의 핵심 주제 중 하나인 생태계의 연결성은 기후변화, 생물 다양성 손실, 화학물질 오염과 같은 현재의 환경 문제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기후변화란 지구의 평균 온도가 상승하는 현상을 말하고 주로 이산화탄소와 메탄 같은 온실가스의 대기 중 농도 증가 때문에 일어나죠. 이 때문에 극지방의 빙하가 녹아서 해수면이 상승하고 날씨 패턴이 바뀌고 농업에도 영향을 미치는 등 다양한 문제가 생겨요. 생물 다양성은 특정 지역이나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생명 형태의 다양성을 말해요. 기후변화, 서식지의 손실, 오염, 과도한 자원 개발 등 때문에 생물 다양성이 심하게 손상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생태계의 안정성이 무너지고 자연의 회복력이 약해지고 특정 종이 멸종 위험에 처하게 되는 거죠. 화학물질 오염이란 물, 공기, 토양 등의 환경이 다양한 화학물질로 인해 오염되는 현상을 말하고 이런 화학물질들은 산업활동, 농업, 가정에서 사용 등 여러 원인으로 환경에 배출돼요. 이것이 생명체의 건강에 해를 끼치고 생태계를 교란해요. 침묵의 봄에서는 DDT 같은 농약 오염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었지만 이건 현재의 플라스틱 오염, 중금속 오염 등 다양한 화학물질 오염 문제에도 적용될 수 있어요. 침묵의 봄의 원문에서 몇 가지 문장들을 인용해 볼게요. 자연에서는 아무것도 혼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는 모든 것이 상호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며 이 사실을 인지하고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교훈을 줍니다. 새가 깃털로 덮인 동물로 정의된다면 자연의 책은 침묵으로 둘러싸인 사실의 책입니다. 자연은 무수히 많은 사실들로 이루어져 있지만 그것들은 침묵 속에 묻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자연을 이해하고 배우려는 노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자연의 통제는 인간의 편의를 위해 자연이 존재한다고 생각했던 생물학과 철학의 네안데르탈인 시대에서 탄생한 오만함 속에서 고안된 문구입니다. 자연의 통제라는 개념은 우리 인간의 오만에서 출발했습니다. 이는 자연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 자연을 통제하려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교훈을 주어요. 우리는 이러한 화학물질이 토양, 물, 야생동물 및 인간 자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사전 조사가 거의 또는 전혀 없이 사용하도록 허용했습니다. 화학물질이 토양, 물, 야생동물, 인간 자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충분한 조사 없이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이는 이러한 물질의 영향을 미리 파악하고 관리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인간은 자연의 일부이며 자연과의 전쟁은 필연적으로 자신과의 전쟁이다. 이는 자연과 조화롭게 생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교훈을 줍니다. 현재의 세계에만 한 종 인간이 그의 세계의 본질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을 얻었습니다. 이는 이런 영향력을 가진 만큼의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오늘은 오랫동안 울림을 주고 있는 레이첼 카슨의 침묵의 봄에 대해서 살펴보았어요. 아름답고 살기 좋은 우리나라, 우리 지구가 되도록 모두 최선을 다해야 하겠어요. 인류가 멸종하지 않으려면요. 감사합니다. 에코엣지였습니다.